미국이 하락으로 안 빠지고 좀 잘 버텨만 준다면 상승 각도가 우리나라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를 말씀드려요. 이 작은 테마에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방산주죠. 자, 코스피가 2,700을 넘었죠.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늘 장을 못 봐가지고. 네, 오늘 마감 기준으로도 역시 2,700을 넘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정확히 선거 바로 전날 화요일 녹화 기준으로 그렇죠. 마감 지수는 2,7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705포인트. 자, 그러면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뭐 그래도 간간히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기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거의 뭐 작년부터 1년 이상 우상향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또는 대만 증시 또는 일본 증시보다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최근 한 1년 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대만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국은 아니고 우상향으로 1년 동안 좀 올라와 있는 상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일본 많이 올랐잖아. 걔네 이제 앞으로 꺾여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최악이죠. 최악이죠. 왜냐면 글로벌 증시가 좀 같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일본이 꺾였는데 우리나라 혼자 막 나홀로 상승하기는 힘든 구조니까.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일본과 미국, 특히 미국이 안 꺾이고 상승 각도가 좀 완화되더라도 하락으로 안 빠지고 좀 잘 버텨만 준다면 저는 상승 각도가 우리나라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비교한다면.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이죠, 차트가? 미국 증시는 뭐 거의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 차트예요. 나스닥을 본다면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언제였냐면 바로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채널에 뭐 한두 달에 한번 나오니까 그러면은 두 달 전 또는 그 두 달 전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1차적으로는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1년 후에 내 몸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1년 전 몸 상태는 중요하진 않죠.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자는 오늘을 가장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오늘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 기준이 바로 촬영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도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다. 그럼 나스닥만 그렇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일본과 대만이었거든요. 그럼 일본과 대만의 차트를 본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니케이 역시 3일 전에 니케이 신고가를 뚫었었고 3일 조정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 가권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죠. 사실 대만하고 가장 우리나라가 유사한 이유는 대만의 TSMC 누구나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종이 그 나라의 제1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이 제1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대만과 우리나라 사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 7년 전 요 정도부터 대중국 무역 수출 수입이 많아지면서 중국 차트랑 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 대만의 증시와 유사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증시를 본다면 이게 우리 증시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나스닥, 일본, 대만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나라들이 고점을 찍고 아예 뭐 1년 동안 하락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빠져버리니까 가장 억울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고가를 찍은 그 나라들이 급한 각도가 아니고 완만하게 버티는 각도로만 가도 우리나라의 상승 각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는 사실은 키 맞추기가 웬만큼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영원히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할 때가 있는데 최근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상승 각도가 더 좋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벌써 4월. 이미 2분기는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저는 이제 추세론자예요. 네. 추세론자라는 얘기는 오늘까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이평선으로 추세를 좀 읽어내는 편인데요. 이평선을 보시면 121선이 201선을 오늘 기준으로 돌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완전 정배열이 되는 단계가 121선이 201선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 우상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2달 전, 또 그로부터 2달 전, 최근에 평균 2달에 한번 나왔으니까 최근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글로벌 경기에서의 상승장의 원동력은 두 가지 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금리 인하와 기술 혁신. 그 두 가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증시의 우상향, 근데 상승 각도가 우리 증시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건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각도에서 엿볼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늘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니까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최근에 이제 요즘 약간 그런 기조로 가고 있죠. 3월부터 할 줄 알았는데 6월이라고 하고 6월 안 될 또 것 같은데 6월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올해 뭐 6번을 한다 그랬는데 3번을 한다 그러고 또 3번을 한다 그랬다가 올해 뭐 못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향방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이 나올 때마다 흔들흔들 하는 것이고, 또는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때마다 야 물가가 아직도 이렇게 안 잡혔는데 뭔 금리 인하야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그쪽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술혁신 쪽이죠. 그래서 기술혁신에서 지금 대명사가 된 대명사. 전기차 기술혁신의 대명사가 테슬라였듯이 AI 엔비디아? 그렇죠. AI 대명사는 엔비디아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의 조정 또는 상승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증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반도체 소부장들의 차트를 계속 보면서 지수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업종 확산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도 여쭤보면 엔비디아가 요즘에 주가가 조금은 조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저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 오르는 주가는 없어요. 매일 떨어지는 주가는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데 어떤 종목이 매일매일 떨어진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1년, 10년, 100년을 오를 수는 없겠죠. 그런 종목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조정받는 것 같지만 크게 안 빠지고 고점 대비 뭐 10%, 15%, 20%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움직이고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이런 종목들은 여태까지 많았다는 얘기고 그 종목들이 미국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겠죠. 애플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또는 엔비디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일단 1차적인 추세론자들의 판단인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거품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이제 비교할 때 대부분이 쓰는 말들이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999년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파동 때의 비교, 또는 아예 시장 전체를 또 거품을 하고 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 이런 비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업종으로의 비교는 야 AI는 과거 인터넷 혁명 때 아니야? 2000년도 밀레니엄 파동 때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던 그때의 비교, 또는 지수 자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케이, 대만 또는 나스닥 다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야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으면 끝날 때 가까워진 거고, 끝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고점 되면 또 반토막 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론자들은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서 탈출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꺾이는 걸 확인 안 하고 섣불리 탈출한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진 않거든요. 누구나. 근데 조정받다 다시 가면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론자들은 사실은 장이 완전히 꺾인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장이야 라고 유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쨌든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여전히 꺾였다라는 증거는 없다.
우리 그 근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와 기술 혁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주가가 굉장히 당분간 좋았었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시총 1위와 2위 종목이고요. 그 시총이 꽤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500조까지 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0조. 원래 2차 전지가 한참 날아갈 때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신규 상장되고 나서 거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거의 바로 깨찼거든요. 바로 깨차고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였는데요. 이번에 역전하면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0조고 LG에너지솔루션은 80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진 거죠. 그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만큼 반도체의 상승이 꽤 길었고 2차 전지 하락이 꽤 컸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차트로 보시면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왜냐면은 추세론자들은 완전정배율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정배율을 이미 이뤘고 그럼 이제 완전정배율 이룬 이후에는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받는 걸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은 요 당시에는 완벽하게 우상향이라고 할 수 없죠. 우상향을 진짜 제대로 한 거는 한 2, 3주밖에 안 됐거든요.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거의 2, 3주 만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개별주처럼. 그런데 SK하이닉스를 보시면 반도체가 꽤 오랫동안 상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SK하이닉스거든요. 업계에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를 1년 전, 2년 전부터 했고, 그 기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거래선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었지만, 지난번 엔비디아 데이 때 뭐 잭슨왕 CEO가 말을 했었죠. 코멘트를 했죠.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제 뭐 우리 할 수 있어. 할수 뭐 한번 있다. 검토 중에 있어. 뭐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이미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SK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뭐 간략 재무제표지만 뭐 빠르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굉장한 적자가 난 게 SK하이닉스거든요. 저렇게 적자 투성이 회사인데 뭐 주가는 거의 대형주가 몇 달 동안 2배가 올랐거든요. SK하이닉스가 언제부터 2배 올랐냐면 지금 오늘 종가는 뭐 18만 원대인데 뭐 19만 원 고점을 찍었으니까 18만 원이면 한 8만 원대가 바닥이 언제였냐면 8만 원대는 2023년 4월이었단 말이에요. 8만 원, 9만 원대. 9만 원의 2배가 18만 원이니까 9만 원으로 치면 요 출발점이 2023년 6월이에요. 그죠? 여기잖아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대형주가 2배가 올랐어. 지수는 SK하이닉스가 2배 오를 동안 지수는 10개월 동안 작년 4월부터 여기거든요. 4월 저점이 한 2300부터 15%? 2700까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탑다운의 중요성이에요. 지수라는 거는 모든 종목의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으로 15% 오를 동안 SK하이닉스는 2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할 시기였다라는 거죠. 또는 저는 당연히 주식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100% 투자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기에서는 반도체에 적어도 한 20%에서 30%까지 투자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도체가 하나도 없다거나 투자 비중에. 그러면 뭔가 투자의 기본, 투자의 원칙, 탑다운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1년 동안 지수가 15% 오를 때 대형주로서 2배가 오른 게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가 2배 오를 때 그 밑에 있던 반도체 소부장 애들 중에는 3배, 4배, 5배 오른 애들도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도 반도체가 제일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추세론자라면 이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SK하이닉스는 2배가 올라서 꺾이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꺾이는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완전 정배열이고 여기서 꺾였다는 어떤 확인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조금 이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더 좋게 보시는 거네. 아직은 더 여지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인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최고의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모르죠. 내일 갑자기 얘가 한가 간다고 제가 뭐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 팩트 내에서 내일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은 아직 꺾인 게 없어. 그럼 더 갈 수 있잖아 라는 예상인 거죠. 네. 늘 오셔서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분석해 주셨으니까 1, 2위는 벌써 했고 3위부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1, 2위에서 우리는 지수보다
지수보다 굉장히 강한 완전정 배열 종목인 반도체 두 종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는 여러 번 제가 이 방송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지수 차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제 막 121선, 200선을 뚫은 하지만 완전 정배열에 가까운 위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역배열인 종목이 있으면 지수보다 약한 거잖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2차전지예요. 보세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누가 봐도 지수보다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저가 뭐 여기 2달에 한 번 나오고 작년 가을 겨울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약한 수준이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오늘까지 가장 강한 종목인데 내일부터 꺾일 수도 있죠. 반대로 2차 전지는 오늘까지 가장 약한 업종인데 내일부터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수도 있다라는 거에 함정인데요. 확률적으로는 어쨌든 추세론자들은 계속 강한 추세는 더 강할 거야. 약한 추세는 좀 더 약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의 끝은 변곡점이 지나고 하락 반전이고 하락 추세의 끝은 변곡점을 지나고 상승 반전이거든요. 그러면 요 차트만으로 본다면 추세를 맞추는 게 더 쉽냐 반전이 나오는 변곡점을 맞추는 게 더 쉽냐 해서 추세는 사실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유치원생도 배우면 맞출 수 있습니다. 변곡은요? 변곡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왜? 변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년이면 100조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옵션 시장, 선물 시장은 거래 대금이 하루에 몇 조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옵션 시장에서 매일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 변곡점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 변곡점에서 하루에 2배, 3배, 10배까지도 움직여요. 그러면 차트상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옵션을 하면 돼요. 못하는 이유는 변곡점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는 내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오늘까지 상승한 종목은 상승할 거야. 오늘까지 떨어진 종목은 떨어질 거야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오른 종목에 대해서 언젠간 떨어지는데 그 언젠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변곡점 이후니까 결국은 하락 추세의 결과는 변곡점 이후, 즉 정상을 찍은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 가장 격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한테 무릎이 2개가 있고 어깨가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왼쪽 무릎에서 사란 얘기인지 오른쪽 무릎에서 사란 얘기인지. 자, 떨어지는 종목. 자, 예를 들어 이게 SK하이닉스예요. 그 SK하이닉스는 어디서 샀으면 제일 좋았을까요? 여기서 샀으면 제일 좋았겠죠. 네. 근데 여기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그럼 이 발바닥 다음이 어디겠어요? 여기가 왼쪽 무릎이었고 여기가 오른쪽 무릎이죠. 결과적으로. 여기가 변곡점이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고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7만 원에 사서 20만 원까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7만 원에 사서 20만 원까지 갖고 있는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바닥이 지나고 야 여기 이거 무릎이었는데 여기서 사거나 또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여기 어딘가에서 샀겠죠. 이해하셨나요? 바닥을 찍고 오른쪽 무릎 또는 거길 지나서 허벅지쯤 또는 허리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나고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고점을 찍은 종목들을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데가 고점이라고 해봐요. 네. 이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데가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 고점의 전고점이 바로 이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전고점이 바로 왼쪽 어깨예요. 머리의 왼쪽 부분이니까. 근데 다시 또 반등을 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주고 꺾이죠. 네. 그럼 여기가 오른쪽 어깨예요. 그럼 이평선도 역배열이 되면서 요 정도에서 우리는 적어도 요 구간에서는 야 이제 얘 다시 머리를 못 가는구나. 이제 역배열로 진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는 있어야죠. 그래서 차트 분석상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실제로는 발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무릎 어딘가에서 무릎이나 허벅지나 어딘가에서 사고 또는 고점을 찍고 머리를 찍고 내려가는 어깨 어딘가에서 오른쪽 어깨 어딘가에서 팔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추세 매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팔고 싶은데 또는 나는 바닥에서 사고 싶은데 그게 바로 변곡점 매매인데 변곡점 매매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곡점을 안다면 우리는 1년에 100조도 벌 수 있다. 네. 2차 전지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봤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역시 고점 찍고 역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LG화학 역시 고점 찍고 역배열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삼성 SDI. 삼성 SDI 역시 고점 찍고 역배열을 만들었는데 약간의 반등 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삼성 SDI에서 약간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제가 발바닥 다음에 전저점을 안 깨면 발목, 무릎 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무릎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저점을 안 깨고 버텼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하락이 여기를 안 깬다면 발바닥 찍고 여기가 무릎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바닥 찍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예측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업종을 예측을 한다면 2차 전지겠죠. 왜냐하면 얘는 머리를 찍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스 보시면 지수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포스코 퓨처엠까지 보면 2차 전지는 다 비슷한 차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탑다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게요. 탑다운의 중요성은 제가 코스피 200을 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 종목 한 종목만 보면서 내 거 왜 안 오르지? 내 거 왜 안 오르지? 그러면 정말 주식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정말 주식을 잘하려면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궁금해하면 안 되고 내 계좌에 안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 계좌에 있는 이 안 좋은 종목보다 내 계좌 밖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종목이 훨씬 좋은데라는 게 느낌이 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에 있는 종목을 자해자재로 매도하고 새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내 계좌만 봐서는 실력이 1도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탑다운의 중요성은 코스피 200을 보면 이미 벌써 우리는 두 업종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차트가 비슷하네? 그러면 또 뭐가 더 비슷하겠어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의 차트는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소부장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날아간 것들만 찍어보면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죠, 대표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작년 4월부터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정확히 작년 4월에 얼마였냐면 한 2만 원 정도라고 치면 돼요. 2만 원에서 15만 원, 14만 원까지 7배가 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럼 또 사실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 반도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야 반도체 좋다는 말 좀 그만해. 누가 모르겠냐? 저는 지금 오늘 반도체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꼬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의 기본을 사례로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서 지금 뭐라 그랬죠? 대형주를 보면서 탑다운의 눈이 생긴다 그랬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좋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탑다운의 눈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그냥 재테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뭐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고 돈 되는 돈 관련 재테크 관련 라이센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뭐 있죠? 저 세무상고 까먹으셨나요? 세무사. 저 돈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세금이거든요. 네. 그럼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은행의 VIP 센터에 가면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CFP라고. Certified CFP. Financial Planner. 네. 그래서 공인된 재무 설계사라는 뜻이고요. 그럼 CFP들, 은행 VIP, 현금 자산 20억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CFP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부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그럼 그걸 왜 땄냐면 은행 CFP한테 제 재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았어. 제가 직접 제 재산을 하려면 그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CFP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고 주식은 주식에서 최고봉의 자격증은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거든요. 저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은 부동산 쪽에서 관련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등등인데 저는 부동산 쪽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동산 학교라고 하는 K대학교에서 건국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건국대에서 부동산 대학
석사를 석사. 졸업을 해서 석사가 있고 또 최고 경영자까지 수료를 해서 뭐 이맥들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서 돈 벌려면 당연히 주식이 뭔지 주식대가 뭔지 알아야 되고 네. 내 세금 줄이려면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되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 잘하려면 부동산의 특성이나 업계의 현황이나 그런 거 알아야죠. 근데 제 귀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재테크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 그리고 그 자격증에 걸맞는 필드 경험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말한 모든 분야의 자격증이나 필드 경험 중에 제일 자부하는 게 주식 투자 쪽이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필드 경험은 뭐 슈퍼개미이자 뭐 공시도 하고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필드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냐? 제가 세무사 공부하면서 또는 경영학과 다니면서 배웠던 재무관리, 경제학, 경영학들이죠. 파생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재무관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주식 투자자로서 또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또는 돈에 관련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1순위를 기억해야 되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뭐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또는 역으로 수익을 많이 바란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또는 나는 위험이 싫어. 그러면 낮은 수익을 감수해야 돼요. 대형주가 위험할까요? 중소형주가 위험할까요? 당연히 중소형주가 위험해요. 왜? 이건 너무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당연한데 돈이 꽤 많은 한 100억 자산가들이 아까 말한 그런 은행 VIP 담당자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아서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냥 안 망하는 회사 한 2개만 골라줘봐요. 튼튼한 회사 2개만 골라줘봐요. 나는 내 돈을 절대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고 또 부동산에서 세금이 너무 많고 하니까 주식은 하고 싶어. 근데 주식은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안 해봤어도. 그러니까 안 망하는 회사 가르쳐줘요. 안 망하는 회사 가르쳐주는 역으로 나는 큰 수익 안 줘도 돼. 근데 만약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서 계좌에 한 100만 원 500만 원 있어. 안 망하는 회사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노리진 마세요. 그러면 큰 수익을 노리려면 망하는 회사의 위험도 감수해야죠. 그럼 대형주가 안 망할까요? 중소형주가 안 망할까요? 대형주가 안 망하죠.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수익률은 대형주가 높을까요? 중소형주가 높을까요? 당연히 중소형주가 높죠. 안 그러면 중소형주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안전한 게 대형주인데 수익률도 대형주가 높다? 그럼 모두가 대형주를 투자해야 되고 중소형주는 모두 상장 폐지가 돼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위험한데 은행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럼 주식시장은 망해야 돼요. 왜? 모두 다 고수익을 주는데 저위험인 은행에 돈을 넣어야죠. 이거는 재무관리의 기본,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했어. 그러면 1년, 2년 동안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겠죠. 근데 반대로 나 굉장히 위험한 부동산 투자자를 찾았어. 그럼 그거는 1년, 2년에 호재가 나와서 2배가 오를 수도 있지만 그 호재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막 30% 깎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 대상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본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에 접목을 시킨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위험하다. 근데 위험을 감수한다면 SK하이닉스가 2배 오를 때 한미반도체처럼 5배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도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네. 다른 업종을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정배열인데 좀 답답하죠. 거래소 지수랑 비슷해요. 셀트리온 얘도 좀 답답하죠. 하지만 2차 전지보단 낫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보다는 막 오르진 않았지만 2차 전지처럼 꺾이지도 않고 좀 버티고 있다? 약간 다음번 후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올해 1월, 2월부터 코스닥의 대형주 중에 코스닥의 대형주도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인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역배열이잖아요. 와,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도 시총 1위네요. 얼마나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저렇게 오를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 포트에서 2차 전지를 100%는 말도 안 되고 50%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포트폴리오 원칙상 분산 투자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관리의 기본 첫 번째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억하셔라라면 두 번째는
바로 분산 투자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의 기본은 수익률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왜? 수익률을 높이면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예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시려면 업종별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요 정도가 빅4 정도가 돼요. 시가총액에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좀 이따 지금 바로 보죠. 거래소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뭐 이런 게 2차 전지죠. 그 다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죠. 그 다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죠. 거기에 플러스 인터넷 또는 뭐 4차 산업 뭐 이렇게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까지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5대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5대 산업 중에 2차 전지가 좋을 땐, 그래서 제가 그러면 2차 전지가 좋을 땐 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평균값이 20%니까. 30%? 35%? 근데 절반까지도 위험하죠. 근데 뭐 몰빵하셨으면 지금 이 하락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거죠.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다 사세요가 아니에요. 100% 중에 반도체는 지금 정도라면 한 30%, 35%까지 높아졌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위험한 거죠. 또는 뭐 제약바이오는 난 하나도 없어. 근데 또 소외될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장에 오면. 그럼 조금이라도 한 15% 정도라도 코트에 담아놓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코스닥이 지금 다 역배열이죠. 에코프로비엠도 역배열. 에코프로? 당연히 역배열이겠죠. 에코프로 뭐 용가리 통배입니까? 이게 탑다운의 중요성이에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모두 역배열이에요. 네.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포트에 많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인 거죠. 그런데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2차 전지보다 낫고 반도체보단 좋지 않은 차트였잖아요. HLB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HLB 또는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면서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업종,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중에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라. 반도체는 굉장히 강한, 내일부터 꺾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까지 계속 강한 위치. 2차 전지는 오늘까지 계속 약한 위치. 제약바이오는 그 중간 어딘가. 근데 대장주가 움직였다라는 건 체크 포인트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거래소로 가서 이제 남아있는 차트 몇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얘도 2차 전지보다는 좀 강하고, 기아 마찬가지죠. 역배열 아니잖아. 2차 전지보다 강하고, 제약바이오 비스무리한. 그래서 자동차는 그럼 왜 그랬을까 해서 두 가지로 유추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밸류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동차 업종도 밸류업 업종이 돼버렸어요. PBR이 1 미만 뭐 어려워버리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관련주로서 잘 버텼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동차 자체가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 2차 전지와 연관되면 전기차가 될 것이고, 자율주행과 연관되면 앞으로 미래차가 될 것이고, 연료의 미래화, 주행의 미래화. 근데 거기 성장성이 담보되는데 플러스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혜주가 가능한 저 PBR 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약간 다크호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뭐 작은 업종들이에요. 작은 업종들. 이렇게 순간 쭉 움직인, 최근 한 6개월, 1년 동안 순간 움직이고 빠지고 했던 애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초전도체 어떤 것들이 있죠? 대장주는 신성델타테크였는데 뭐 요즘 좀 소강 상태죠.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초전도체 대장주가 작년 여름에 뭐 12,000원에서 10만 원, 거의 10배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업종이 아니에요. 주 업종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신성데탈테크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데 그래봐야 뭐 1, 2조짜리니까. 그래서 주 업종은 아니다. 초전도체는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위험 종목이니까 절대 매수점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업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중에는 유리기판 애들이 좀 움직였죠. 유리기판 애들은 필옵틱스가 좀 선도로 먼저 갔었죠. 그럼 얘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갔던 이유가 유리기판 때문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작은 테마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작은 테마를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그 주식세의 기본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4차 혁명, 요런 애들이 주테마예요. 왜? 시총 10조, 20조, 30조짜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주테마에 못 끼는 애들이 스팟으로 막 그때그때 움직여요. 뭐 일주일도 움직이고, 한 달도 움직이고. 걔들 중에는 뭐 로봇 테마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초전도체, 유리기판, 또는 뭐 내일이 선거인데 뭐 선거 관련주들 막 쪼무레기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중장기 투자로는 좀 큰 업종, 큰 테마를 보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말한 거를 아마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업종을 꼭 주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짝 잠깐 뭐 놀러 갔다 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좀 2분기에 유망 섹터는 어디일까요? 2분기에는 좀 어떤 주식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여전히 반도체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걸까요? 그럼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일단 저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형주가 일단 살아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 근데 그 대형주 밑에 있는 소부장 애들이 방금 전에 유리기판도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였었죠.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유리기판 또는 CXL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CXL. 또는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거나 SK하이닉스에서 계획을 발표하거나 또는 뭐 인텔에서 TSMC에서 엔비디아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소부장에서 관련주들이 계속 테마가 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4월에 이미 2분기가 시작됐는데 2분기에도 반도체에서 계속 소테마가 형성되고 큰 업종들이 꺾이지가 않았으니까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를 말씀드려요.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이제 작은 테마에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최근에 자율주행이 이제 꿈틀꿈틀 한번 됐거든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8월 달에 자율주행을 선보일 거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중심이 된다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자율주행 이슈를 만들 것인지. 그렇다면은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은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 움직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인 게 삼성전자에서 대중화된 로봇을 계속 발표 예정이라는 스케줄 매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방산주죠. 방산. 왜냐하면 방산은 소테마와 대테마의 중간 정도예요. 맞아요. 반도체 정도 크지도 않고, 근데 방금 말한 로봇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작지도 않고. 왜냐면 시총이 이제 너무 커졌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이 지금 10조가 일단 넘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10조, 딱 10조가 딱 넘었습니다. 그럼 얘는 그러면 언제부터냐?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를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나 이거 여기만 흔들려. 나 이거 5만 원에 팔을래. 여기서만 흔들려. 나 10만 원에 팔을래.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20만 원까지 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추세는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의 주가 전망은 사실은 안 보이는 거에 대한 예측일 뿐이에요. 특히 변곡점은. 아니 아직 치지도 않은 고점을 저거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말밖에 근거가 없거든요. 또는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종목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은 저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밖에 없어요. 근거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한 달 더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 달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지나봐야 알고 역시 저점도 지나봐야 안다라는 걸 이런 대장주적 성격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인데 방산주 대형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있냐? 그렇지 않나요? LIG 넥스원 있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운輸. LIG 넥스원 보면 역시 늦었지만 얘 사실 살아있는데요? 당연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방산주 살아있다는. 너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갈 때 못 갔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고점이니까 아직 안 오른 방산주를 찾아볼까? LIG 넥스원이 찾아지겠죠. 또는 나 대형주들을 못 샀는데 근데 좀 중소형주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신고가 쳤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움직이면 그 업종의 중소형주가 움직여요. 그럼 중소형주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완벽한 대장주죠. 완벽한 대장주입니다. 전력 설비, 변압 설비, 이런 관련주의 대장주. 이건 뭐 거의 떨어진 것도 거의 없었네요. 조정 같은 조정이 아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서 팔거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거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팔면 올라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시겠죠. 저거 내가 알았는데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알았는데는 차라리 괜찮죠. 내가 팔았는데 내가 저거 5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 갔어. 네. 그럼 5만 원에 왜 팔았냐? 고점을 확인하지 않고 이게 꽤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종목이 오르면서 얘만 올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랑 아주 유사한 대형주가 LS 일렉인데 LS 일렉도 원래 움직이다가 꺾였지만 다시 움직이잖아요. 제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뭐 전기 전압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죽으니까 결국 중소형주가 또 다시 가죠.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서로 상부상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탑다운이 중요하다. 일단 탑다운의 핵심은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또는 LCD 현대일렉이 움직인다면,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중소형주를 한번 볼까? 방산주 중소형주를 볼까? 전기, 전력, 전선 중소형주를 볼까? 이런 게 탑다운입니다. 탑다운을 잘하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을 열심히 봐야 되고 특히 대형주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탑다운을 잘하신다면 2차전지가 포트에 100%는커녕 절반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 2차전지는 작년 여름부터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빠져있는데 내 포트에 그게 전액 또는 반 이상 있는 건 내 종목만 맨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 여기서 방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안 사긴 했지만 제가 올해 2월쯤에 방산 관련 콘텐츠를 2월쯤에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방산 뭐 관련 주도 있지만 그 안보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작년에 2차전지가 이제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2차전지 콘텐츠 엄청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거 왠지 방산주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주식 투자 결합되는 게 없었는데 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주식과 뭔가 굉장히 결합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로는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좀 우상향으로 가는 만약 키워드라면 이 주식도 앞으로 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약 유튜브 상에서도 조회수가 이제 좀 감소하는 뭔가 변곡점이 있겠죠. 그게 있으면 이 주식도 뭔가 좀 고점을 찍고 바닥으로 가는다는 느낌을 조금 좀 최근 몇 년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면서 뭔가 관련 키워드 반도체가 계속 잘 나오고 방산이 잘 나오고 뭐 자동차 잘 나오고 하면 탑다운을 할 때 그걸 좀 참고해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사람이 관심이고 관심이 가면 돈이 갈 테니까 이런 건 좀 또 유튜브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유튜브는 사실은 터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짜증이 밀려드네요. 저 유튜버니까요. 제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현재 구독자가 20만 넘었습니다. 21만 정도. 21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감 방송을 뭐 매일 올리니까 이제 맞아요. 뭐 어떤 게스트나 키워드에서 막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마감 방송은 평균적으로 한 15,000, 2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옛날에 인터뷰도 하셨는데 인터뷰할 때 제가 우리 조언을 드렸었죠. 김 작가님이 조언을 인터뷰 드렸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전문가님들을 섭외해서 했는데 제 마감 방송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공이 드는데 그래서 어차피 주식에 맨날 하시는 거 그냥 이제 요약 정리.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튜버로서는 사실은 답변 드릴 건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김 작가님의 말씀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거요? 그거를 정말 주식으로 우리가 보통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타짜에서 타짜. 뭐 도박을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 평경장님처럼 유튜버의 그런 조회수나 그런 것들을 주식 수익률로 승화를 시키고 싶다면 그거를 원래 워낙 꼼꼼하시니까 엑셀화 시켜서 시스템화 시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요. 실제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구글에 검색 트렌드 네, 키워드 구글의 같은 거. 어떤 업종이랄지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 대한 검색량을 보면서 이 산업이 지금 핵심인데 아니면 그 검색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대부분 키움증권을 대다수 이용하잖아요. 키움증권에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 유저들이 뭐를 검색하는지 또는 어떤 종목에 키움증권 계좌의 금액이 크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뭐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주 메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키워드 또는 썸네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주식시장하고의 관련성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거 A는 B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A는 B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만약에 꼼꼼하시니까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정리는 하고 안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는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금은 좀 동향은 어떻고, 외국인이 요즘에 어떤 주식 사고 있나요? 외국인도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SK에서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아는데 결국은 반도체예요. 계속 사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반도체죠. 보시면 이게 1개월인데요. 거래소에서 6조를 샀어요. 1개월 동안. 외국인이. 그렇죠. 개인은 엄청 팔았네요. 그렇죠. 이게 2개월이거든요. 10조를 샀습니다. 개인은 엄청 팔았네요. 정확히 그 10조를 거래소 개인이 팔은 거죠. 그리고 주가는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3개월이거든요. 외국인들이 17조를 샀습니다. 개인분들이 이제 좀 지치고 떠나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결국 이 매매 동향이라는 건 외국인이 10조 샀으니까 기관 아니면 개인이 판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래서 이제 거죠. 뭐 누가 팔았냐의 얘기지 외국인이 10조 샀으면 당연히 기관 아니면 개인이 10조를 판 거예요. 그래 합이 제로섬이어야 되니까 합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중요한 건 외국인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샀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응집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기보단 외국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네, 왜냐면은 개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떠날래. 나는 뭐 그냥 미국 시장 갈래. 난 삼성전자 9만 원에 물려 있었는데 8만 원이면 충분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너무나 여러 가지 나는 심지어 나는 돈 필요해서 왜 없겠어요? 돈 필요해서. 난 이번에 차 사야 되니까, 난 가족 여행 가야 되니까, 집 사야 되니까 뭐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대부분 대형 펀드들일 거고요. 네. 또는 시각이 굉장히 일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못 올랐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전 세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본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대만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중국 못 올랐는데 일본 못 올랐는데 중국보다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못 오른 나라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중국, 홍콩, 한국이거든요. 네. 저는 그중에 당연히 한국의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업종이 문제예요. 업종. 아니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TSMC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정도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좀 매수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못 올랐고 특히나 반도체의 쌍두마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저는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역으로 그럼 개인들은 외판위에서 아까 이유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한다면 개인들의 매매 습성이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번 지수를 보세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저점이 뭐 한 1400포인트 되죠. 1400포인트에서 요 코로나 고점이 2800이에요. 그럼 정확히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지수가 2배 올랐거든요. 지수는 뭐죠? 평균값이에요. 또는 1월부터 해도, 요 코로나 해 1월부터 해도 2000에서 2800까지 40% 올랐거든요. 1월부터 해도 40%, 3월부터 하면 2배가 오른 이 2020년에 연말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 20, 30대 주식투자 성인 남자. 평균 손실. 맞아. 봤어요. 근데 그 손실이 왜 손실이냐면 이건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주식 갖고 있어도 이익이거든요. 맞아요. 아무거나 갖고 있어도 이익이야. 근데 제가 말한 특성이 어떤 특성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성인 남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 이때 너도 나도 다 좋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주식 투자 혼자 하면서 에이 웃기고 있네.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근데 공매를 친 건 아닌데 어떻게 손실이 났을까요? 바로 고버스에 그렇게 몰빵 투자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버스는 인버스가 지수 하락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그 지수 하락의 2배로 수익 구조를 짜진 게 우리가 고버스라고 하는데 그럼 지수가 2배 올랐으니까 뭐 한 20% 30% 좀 올랐을 때 이제는 고점이지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갔어도 거의 고버스 들어갔으면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성인 남성들이
이 해에 손실이 났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막 2,000 깰까 말까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0 깨면은 1,500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 나왔었죠. 사실은 요 해에 제일 많이 나왔던 썸네일이 제 기억나는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유행했던 썸네일이 내년에 다 거지된다. 빨리 현금화 시켜라. 이제 뭐 대한민국 경제 뭐 이대로 좋은가 같은 게 이때 한참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 이제 그런 하락을 기다렸던 하락론자들은 야, 이 정도면은 많이 올랐는데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보유 물량을 굉장히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네. 10조를 순매도를 했고 네. 외국인들은 최근 3개월 동안 10조를 순매수한 건 반도체라는 특성, 우리나라에 아직 안 오른 글로벌 대비 아직 안 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 대비 아직 평균값에 훨씬 못 미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뭐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져 하면서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했을 확률.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분들 얘기해 주셔서 좀 개인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으로 이제 세무사님의 허영만의 주식탁자라는 책에 허영만 하백님의 책에 이제 또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여기 이정유 세무사님, 백지훈 뭐 자산가님, 김철강. 이분이 바람의 맞습니다. 숲인가 그분 바람의 아닌가요? 숲,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에 백지훈님도 자산운용사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첫 번째로 세무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개인분들의 투자 중에서 좀 이런 것들은 또 잘못됐다.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 혹시 하나 또 투자 좋은 한마디 주실 게 있다면. 네, 이제 뭐 이제 이 책을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책이 이제 만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저도 예전에 다 봤었습니다. 좀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절대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무사님이 굉장히 조금 이제 좀 크게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허영만 하백님한테 인터뷰 요청이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너무 떨렸어요, 너무. 그렇죠. 허영만 하백님인데. 왜냐면 특히 제 나이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 중등 때 어릴 때 하백님이 만화책을 허영만 보던. 하백님이 정말 코 질질일 때 허영만 하백님이 만화를 보던 세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세대의 우상이었던 만화가 분이 저를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네. 인터뷰에 임했는데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퉁퉁하게 퉁퉁하게 그리셨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 영광이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주식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다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백지훈 자산운용사 대표님, 블레시 자산운용 대표님이시죠. 네, 그리고 김철광, 바람의 필명 숲. 바람의 숲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 사실 요게 2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평가의 대가들 말고 뭐 타이밍 승부사들에서 거기 또 4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2권으로 분권이 된 거고요. 이제 이 책에 제가 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허하백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요? 일단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저는 당연히 종목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하백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선수들도 종목 선정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주식 투자 이제 지인하고 골프를 쳤는데 우선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뭐 주식은 잘 모르실 때지만 퍼가 굉장히 낮고 너무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사셨는데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그 자리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중에 그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식에서 제일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경험을 2가지로 한다고 봐요. 하나는 잘 모르고 막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뭐 재무제표도 안 보고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정말 후진 종목인 거죠.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쓰레기 종목.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모르니까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업적자 지속에 심지어 자본 잠식이 들어가서 뭐 감자도 들어가고 뭐 하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한 번씩 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재무제표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허하백님은 가치투자 대가한테 들었는데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움직이질 않았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마도 업종 선택
선택이 잘못됐거나 또는 정말 재료 이슈가 3년 내내 거의 없는 소외주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 업종 이런 거 보시면 사실 저퍼주 굉장히 많아요. 건설 업종에서 퍼가 2, 3, PBR이 0.5. 그럼 뭐합니까? 3년 동안 그 가격에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재무제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한 번씩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재료가 정말 좋다고 샀는데 상장 폐지됐어.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 재무제표가 정말 저 PBR 저퍼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 그대로야. 업종을 구분을 못했거나 또는 재료 같은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종목 하나 살 때 재무제표도 기본적인 걸 좀 보시고 또는 그게 어떤 업종인지 그 업종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 성장 업종인지 또는 그 업종 내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 재료에 이 종목이 부합하는지 정도의 재료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차트 분석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트가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정배열인데 가격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서 너무 급등한 건 아닌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한다면 재무제표도 그래도 마음에 들고 또 탑다운상 좋은 업종에 좋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를 갖고 있고 또 차트도 역배열이 아닌 막 정배열을 이제 시작했거나 정배열로 막 가다가 눌림목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내가 선택한다면 적어도 하나만 보는 재무제표만 보거나 차트만 보거나 재료만 보는 근데 사실은 셋 다 안 보는 분들은 아예 답이 없는 건데 셋 중에 하나만 보는 것보단 셋 다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 책에도 쓰여 있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사님이 자세히 얘기 읽고 싶으신 분들 허양만의 주식다쪽 책 보시면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책을 사도 한 요 정도 보고 뒤에 다 안 본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화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의 속도보다 2배, 3배, 4배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트레이드 말씀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뭐 재테크 관련된 것도 콘텐츠 만들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승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되지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좀 지기 힘든 게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전업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시간이 많은 분들 제외하고는 직장인 아니면 공무원인 분들 특히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분들은 트레이드는 그냥 그 개인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플러스로 시간도 쏟기 힘든데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면 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도 희청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은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전문가이신 세무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 전업 투자 해도 돼요? 또는 뭐 트레이딩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크게 나눠서 뭐 투자와 매매라고 나눴을 때 투자는 우리가 단기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장기 투자라는 말을 하죠. 그럼 적어도 사고 파는 텀이 짧아도 한 달, 두 달, 세 달, 길면은 1년, 2년, 3년을 우리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를 말할 때는 중장기 매매라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단기 매매라고 해요. 네. 장기 매매라고 하면 경찰에 잡혀가죠. 좀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세무사님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단기 매매고 중장기 투자지 장기 매매를 하면 우리가 장기 매매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자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간다면 매매는 내가 사고 파는 가격의 변동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려. 그럼 손절을 못하고 그냥 나 장기적으로 가져갈래.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투자는 사고 팔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가치의 증가를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보다 가격의 변동성, 그래서 차트의 중요성 또는 재료 분석의 중요성이 바로 단기 매매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투자라는 건 중장기 투자, 즉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베이스가 가치 분석의 기본이 뭐예요? 재무제표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재무제표 분석, 단기 매매는 재료와 차트,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은 내가 그러면
장중 매매 시간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그런데 질문하신 게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장인의 특성이 뭘까요? 9시부터 3시 반 장중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직장 상사가 부르면 네 하고 한 시간 동안 회의해야 되고 또 어디 거래처에서 오라 그러면 네 하고 한 2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 직장인 중에 나는 한 이사급인데 그래서 나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개인 놀 방 시간 있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많다면 단기 매매는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매매 텀을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나는 중장기 투자가 꼭 근데 이제 저런 게 있어요. 나는 직장인이면 꼭 중장기 투자해야 되냐? 나 한 번 사고 1년 동안 갖고 있어 보려고 그랬더니 좀 있어서 못 갖고 있겠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안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6개월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3개월을 갖고 있거나, 한 달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일주일을 갖고 있어도 돼요. 왜? 아무리 직장인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전업 투자자건, 사장님이건, 대리건, 토요일, 일요일 48시간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주식 분석 열심히 하셔서 월요일 날 사고 일주일, 금요일 날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스타일에 맞는 건 직장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매를 한 투자를 1년 해봤는데 난 투자로 접근을 했더니 한 번 샀는데 1년 동안 좀이 쑤셔 도저히 못 갖고 있겠더라. 나는 일주일, 한 달 이게 편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또는 나는 단기 매매 하려고 했는데 한번 물리면은 절대 손절을 못 하겠더라. 그럼 절대 단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는 가격의 변동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물리면은 바로 손절매하고서 다른 종목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1년이나 3년 갖고 있을 거면 그러면 재무제표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매매자인가는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했을 때 경험상으로 대부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장중 시간의 투입 여부 또는 주말에 내가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장기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하루 이틀 보고서 한 번 사고 1년 갖고 있을래는 사실 그건 투자자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통제할 수 없으면 보호자가 아니고 견주라고, 견주. 저는 내 계좌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계좌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주인일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아니에요. 투자자는 내가 내 계좌의 종목들, 내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럼 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행복한 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저는 투자 매매물을 열심히 했죠.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이쪽 인맥이 있어야 되냐.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어딨어요, 주식 투자에서. 그렇죠. 주식 투자는 그냥 HTS만 볼 수 있는 노트북 한 곳만 있으면 됩니다. 인맥은 일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인맥이 한 명씩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슈퍼개미 분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데 그 중에 한 분한테 너무 좀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리신 분이라서 어떻게 돈 버셨어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저희는 선수들이니까 하면 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보통 사실 선수가 아닌 초보자분들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어 하고 의심문자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던 찌라시를 봐야 돼요? 아니면 어디 인맥으로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거는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성공한 투자자를 만나면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어떻게 돈 벌었죠? 왜냐면 저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HTS 하나만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분인데 장기 투자자래. 어떻게 돈 버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한 15년 이렇게 주식들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장기 투자자래요. 그 매매 텀도 짧은 거는 6개월, 1년, 긴 거는 2년, 3년씩 갖고 있었대. 근데 한번 들어가면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면 매일매일, 왜냐면 전업 투자자니까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럼 전업 투자자는 뭐 하세요? 하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3시간, 5시간, 6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매를 하면 되는데 종목 선정을 1년 내내 한다니까 그렇대. 한 번의 결정을 위해서.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그 한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보면서 오늘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며칠 동안 보다가 얘는 이게 안 좋네 탈락. 또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마지막까지 보다가 얘 탈락. 근데 정말 6개월 1년 만에 얘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종목이야. 얘 합격.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수분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명언 제조기로 등극을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아닌가요? 명언 제조기로 네. 등극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너무 공감하죠. 왜냐면은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아이돌들이 단 한 번의 무대, 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연습한 걸까요? 진짜 1년 내내 춤추고 뭐 연습생 시절을 막 3년, 5년 거치고 아이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장기 투자자랑 대화를 해봤더니 매일 공부한대. 도대체 매일 뭐하니? 진짜 좋은 종목 하나를 찾기 위해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한 종목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 중장기 투자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매일 보세요. 2시간씩, 3시간씩. 직장인이면 오늘 9시부터 3시 반 트레이딩 할 시간이 없다 뿐이지 네. 퇴근하고도 2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날 5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은 중장기 투자자가 유리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한 종목 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최선의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단기 매매자라면 적어도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특히나 9시부터 10시 반, 그리고 2시부터 3시 반, 1시간 반 정도씩은 내가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단기 매매는 그 시간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시장을 올고제 바라볼 수 있으면 뭐 트레이딩에 도전하시고, 나 그 시간에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무대 뒤의 모습은 김작가TV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그분은 누군가요? 삐처리하면 되니까요. 말할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안 자를 것 같아. 삐처리하면 저희 확실하죠. 끝나고 말할래. 아니, 왜냐면 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싫을 수도 아니, 있고. 입 모양도 모자크 처리할 거예요. 아니, 그걸 또 뭐, 종이에 적어가지고. 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얘 친구가 친하지. MT. MT.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군지 좀 친한 분인데, 그 친구 따라다갔다 지금 물려 있습니다. 언제쯤 되려나? 중장기 투자자잖아. 그렇죠. 물렸다고 표현하면 안 돼. 3개월 됐는데. 중장기 투자자는 1년이나 3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2분기에 좀 주목할 만한 시장의 이슈 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사실 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물가 지수에 따라서 네. 연준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점도표상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가 확정이 되는 뭐 점도표가 확정은 아니니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인데 저는 사실은 여기 김작가 TV에 워낙 유명하고 유능하신 경제 분석가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분들보다 저는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글로벌 지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단지 시장에 그것들이 어떻게 투영이 되고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느냐에 대한 실전 투자자잖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시장은 금리 인하의 연기 또는 심지어 뭐 오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한두 번씩 나왔는데 그런 것들의 반영은 시장에선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아까 봤잖아요. 일본, 대만, 나스닥 모두 다 3일 전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장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뭐 상승장이라고 하기도 뭐든 미약한 2100에서 2700 왔다고 해도 한 20, 30% 오른 건데 지금 다른 나라들 뭐 2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 상승 과정에서 큰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지방은행이 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엄청 뜨거웠죠. 그럼 미국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그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는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두려워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 맞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사실 아직 살아남고 잘한 이유는 저는 그런 학습 효과와 누적된 데이터들을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정리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그 재료, 그 영향은 어땠었지에 대한 판단들인데 지금 오는 과정에 그렇게 큰 자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지금 기억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CPI 한 번 또는 연준위원들 한 명의 발언 이런 건 지금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네.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질 리가 없죠.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이게 바둑으로 치면 사실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패라는 게 막 패싸움이 있어요. 뭐 저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막 이렇게 내가 둘 곳이 많을수록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런 분위기다. 왜? 금리는 안 하면 어때? 6월에 안 하면 어때? 9월에 할 거고 9월에 안 하면 어때? 내년 1월에 할 건데.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어서 막상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건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저는 오히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연준위원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물가 때문에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인류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결국 전쟁이잖아요. 네. 사실 뭐 누가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될 줄 어떻게 알았으면 보면 블랙스완의 영역인 거죠? 아직도 안 끝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지.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동유럽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또는 심지어 중국을 둘러싼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둘러싼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정말 뜻밖의 진행이 되면 이건 진짜 우리의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의 분석 바뀌지만 금리의 하나하나는 예측은 가능하죠. 어떤 예측? 늦어질 수는 있어. 떨어지겠죠. 분명히 하겠지. 네. 그겁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해 주셔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뭐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지금 곧 있으면 반감기가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4월 뭐 18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자산 이제 2024년 4월에 세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코인 자산이 또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저런 거죠. 금값이 뭐 최고치를 찍었다는 같은 맞아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 네. 우리가 그걸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과거에 무슨 대공황 시기 때 또는 어떤 석유 파동 때 어떤 전쟁의 시기 때 지폐들이 다 그냥 휴지가 돼버렸죠. 그럼 결국은 남는 건 안전자산이야 라는 거에서 그 안전자산이 금, 실물 이런 건데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적적인 얘기죠. 몇 년 전만 해도 저게 사기잖아 해서 맞아요. 이제 더 이상은 사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지금 없는데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금융 선진국이 미국에서 승인을 그거를 했으니까. 해물 ETF를. 통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통용되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투자 자산의 하나인 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안전자산의 계속 강세 현상이 계속될 것이냐는 거는 결국은 또 저는 약간 그렇게 긍정이나 부정, 저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단순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포함한 금 이런 안전자산이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뭐 이제 불안전자산이 더 좋을 수도 있냐 해서 저는 당연히 안전자산이 계속 가기 힘들 거다. 왜? 안전자산이 계속 가는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런 각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 또는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불확실성이 증폭될 확률보다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에서도 아직 못 오른 이머징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 주식 얘기해 주셔서 지금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오늘 말씀해 주신 섹터 한 번만 정리만 요약해 주신다면요. 저는 반도체가 1순위인 거는 뭐 여러 근거를 됐으니까 명확하고요. 이제 2순위를 잡을 때 나는 많이 떨어진 게 좋고 나는 애초에 좀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가 많았어. 그럼 뭐 2차전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 별로 없었는데 그럼 굳이 아직은 싱글펀이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그럼 좀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업종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저 PBR, 밸류업에 관련 있는 종목들 중에 자동차가 있고 지주사가 있고 금융주가 있거든요. 저는 압도적으로 자동차주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동차주는 그 이유는 저 PBR 밸류업 관련이면서 플러스 성장이 가미되기 때문이에요. 금융주에 어떤 성장이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 좋아집니까? 아니면 지주사는 어떤 성장이 있죠? 근데 자동차는 성장이 있죠. 왜? 아니, 전기차는 차 아닌가요? 차? 자율주행차는 차 아니에요? 차? 그래서 반도체 다음으로 2순위로 꼽고 싶은 건 자동차 아니면 제약바이오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알테오젠 또는 HLB 그룹주들 또 거래소에서 여전히 탑10 안에 들어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셀트리온 또는 수많은 제약주들이 사실 올해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기존에 약 만드는 유한양행, 종근당 뭐 이런 회사들도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소테마 쪽에서는 로봇 또는 AI 소프트웨어 또는 엔터도 뭐 한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 포트에서 방금 말한 중요한 테마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애들은 뭐 20%씩, 30%씩 마음에 드는 것들. 그리고 격가지에 있는 테마들은 뭐 10%, 15%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업종에 뭐 한 평균 15%에서 30% 이렇게 해서 섞어서 짜는 것, 그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업종에 100% 투자한다?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무사님, 제가 김 작가잖아요. 네. 원래 사실 제 본업은 유튜버 예전에 작가라서 원래 기존에 10권의 책을 냈는데 10권. 왜 11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김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요. 특히 뭐 가장 최근에 뭐 머니 트렌드랄지, 근데 뭐 공저겠지만, 하지만 이제 럭키는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 제가 말한 것도 약간 약간의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인터뷰 하신 분들의 운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거니까. 근데 이번 책을 아직 읽지 못했는데 사실은 선물한 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읽을 건데, 저는 김 작가님의 필력도 필력이지만 이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의 다양한 경험들, 거기에서 생기는 철학들을 올곧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에세이 분야 벌써 베스트셀러 1위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 이렇게 밀리언셀러. 드라마 오픈할 때 시청률 뭐 몇 프로 뭐 이런 공약하잖아요. 그럼 김 작가님은 내가 이거 몇 부 팔려면 어떤 공약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30만 부가 나가면 구독자분들 뭐 30이나 300명을 모시고, 30에서 30명, 300명 사이입니다. 모시고 식사 자리를 접대하는. 저도 거기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 MC로. 그래서 요 책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제 교보라든가 에세이도 있으니까요. 주문해 주시면 김 작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1000명을 만났던 인사이트를, 그리고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좀 풀었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사실 돈, 명예,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담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책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또 제가 존경하는 허영만화백님의 주식타짜에 제가 지면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 보시고,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 작가님이 11번째 책을 쓰셨는데 제 옆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역시 그것 또한 영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장 나쁘지 않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올 때마다 말했지만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연구한 만큼 주식 수익률에 직결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고 골드버튼 언박싱도 세무사님 옆에서 하고, 200만 때도 세무사님께 축하받고, 신간이 나올 때도 축하를 받고, 항상 첫 축하의 시작은 세무사님과 함께 하는 것 같네요. 거의 뭐 행운의 깐부. 조력자다, 행운의 깐부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과 또 2달 뒤에 찾아뵙는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게임의 이중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